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언어 첫 단원의 첫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언어의 첫 번째,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에, 두 번째, 화학의 언어 내용을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에서 키워드는 불, 철, 암모니아, 화석 연료이고요. 두 번째, 화학의 언어에서는 원소, 원자, 분자, 분자식, 실험식, 그리고 화학식량의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가 불의 발견과 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서처럼 구석기 시대 이후 우리 인류는 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불을 사용하면서 맹수, 어둠,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으며 토기, 자기와 같은 그릇들을 제작하고 철과 같은 금속의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술이 발달하면서 화학의 모체로 발달되어 왔죠. 또한 마지막으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운송수단의 발달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화학은 인류 역사를 바꾼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철의 발견과 이용입니다. 철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우리 지구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철보다 매장량이 적은 구리가 철보다 더 먼저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철의 녹는 점이 구리의 녹는 점보다 훨씬 높아 가공이 어려워져서 구리보다 이용 시기가 늦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철이 사용되는데 철의 재련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화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Fe2O3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야 순수한 철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가 쓰이게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철의 재련 과정에서 넣는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철광석이 일산화탄소와 산화환원 반응을 하게 되면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순수한 철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에 붙어있는 이 산소를 갖다 붙이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산소를 얻게 되는 반응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일산화탄소의 역할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결론적으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내서 순수한 철로 환원시켜 주므로 남을 환원시켜주는 환원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일산화탄소는 아까 말했다시피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철은 인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농기구, 기계부품, 건축자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철이 녹쓰는 성질을 개선한 합금으로 스테인리스 강철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암모니아의 합성과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알다시피 독성이 매우 강해서 그 자체로는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요소와 같이 독성이 없고 물에 잘 녹는 염이나 분자 형태의 물질로 바꾸어 비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럼 이러한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서 질소가 형태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알다시피 질소라고 하는 것은 N2로 아주 안정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식물이 이러한 질소를 바로 암모니아 형태로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형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콩과 식물이라고 하는 동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공기 중에 이 질소, 아주 안정한 이 질소가 토양의 암모늄양 형태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호 박테리아와 같은 동화 박테리아가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번개와 같은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암모늄 형태로 바뀌기도 하지요. 다시 토양의 이 질산염이 공기 중에 질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해 박테리아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암모니아의 합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네 번째로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아주 안정적인 이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인류의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버 보수법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질소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산화철이라고 하는 촉진제를 넣고 200기압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건에서 500에서 600도씩 열을 가하면 아주 안정적인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로부터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물질의 구성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원소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소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로 원소와 원자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수소 원자가 몇 개, 산소 원자가 몇 개라는 입자의 개념은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예로서 물 분자는 우리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바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물 분자는 개수죠.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돈소 물질이 나오는데요.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순물질을 말합니다. 예로서 수소의 분자의 H2는 수소로만 되어 있죠. 산소의 분자는 O로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로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만으로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이고 주로 금속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H2O는 전기분해해서 각각의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자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 수소 분자, 질소 분자, 산소 분자와 같이 두 개의 원자가 이루어진 분자를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물 분자와 암모니아와 같은 분자들은 다원자 분자가 되겠지요. 분자식과 실험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자식과 실험식을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의 어떤 화학 물질을 나타내는 식을 말하는데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으로 분자식과 실험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나타낸 식이에요.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가 이루어졌으므로 H2.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가 이루어졌으므로 H2O. 암모니아는 NH3. 이산화탄소는 CO2. 그러면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식에 있는 원자의 개수, 종류와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입니다. 즉 분자식을 축약한 것이라 보면 되죠. 염화나트륨과 같은 경우에는 NaCl, 철은 Fe로 표현을 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되어 있으므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CH2O가 되는 것입니다. 벤젠은 C6H6라는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탄소 1개, 수소 1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벤젠의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화학식을 질량으로 표시한 것을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자량이 가장 기본이 나타납니다. 원자량은요, 탄소가 기본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수가 12인 원소인데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단위가 없습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 탄소 같은 경우에 12입니다. 그럼 왜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원자가 가진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원자의 전체의 질량을 거의 대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아주 너무너무 작죠. 핵 안에 있는 질량에 비해서. 따라서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원자의 질량의 질량수 12를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을 우리가 탄소 원자의 질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러 원자들 중에서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탄소 원자의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으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소부터 정한 값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수소부터 원자량을 구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탄소 원자 1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막 같습니다. 따라서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을 12로 우리가 정했지요. 따라서 수소 원자 1개의 질량 우리가 몇이 될까요? 네, 바로 1이 됩니다. 왜냐면 탄소 원자 1개가 원자량이 12가 수소 원자 12개의 수소 원자 원자량 1개의 값과 똑같으므로 1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량으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1로 정하는 것입니다.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이 산소 원자 3개랑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따라서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을 12로 정했으므로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은 몇이 될까요? 바로 16이 되죠. 왜냐면 탄소 원자 4개 곱하기 탄소 원자 1개의 질량, 즉 원자량 12 곱한 값은 산소 원자 3개 곱하기 산소 원자 1개의 원자량 같으므로 따라서 16이 되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량은 16.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예로서 원자량이 35인 염소가 75.8% 존재하고 지구상에 원자량이 37인 염소가 24.2% 존재합니다. 따라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이러한 35와 37이 존재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35 곱하기 75.8% 37짜리는 24.2% 존재하므로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35.5라는 평균 원자량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자량을 보도록 합시다.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입니다. H2O의 분자량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소 원자 1개의 원자량이 1이 2개 있고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18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자를 구성하는 동위 원소에 따라 같은 분자지만 분자량이 다른 분자가 존재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염화수소와 똑같은 분자라도 이러한 분자량이 동위 원소의 존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식 양 보도록 합시다. 실험식 양은 실험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을 우리가 실험식 양이라고 합니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에는 실험식 양으로 화학식 양을 나타냅니다. 예로서 NaCl 같은 이온 결정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를 다 더하지 않고 NaCl이라고 하는 실험식으로 나타낸 이 실험식에서 구성하고 있는 Na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합한 값을 우리가 실험식 NaCl의 실험식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 더하기 35.5가 58.5에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 이 전체 구리 다 합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합할 수 없으므로 구리의 원자량이 곧 CU의 화학식 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리의 실험식이
CU이므로 CU의 화학식량은 CU 원자량인 35.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